애초에는 뭐 벚꽃 대선 예상도 있었지만 이제 장미 대선이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이 되면서 현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예상은 대략 한 6월 3일 화요일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한덕수 대행의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을 무겁게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권한대행의 과제는 차기 대선 관리다. 오늘 한덕수 대행이 선관위원장과 조금 전에 직접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번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는 이제 황교안 당시에 이제 대행이 맡아서 선거를 지휘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일자를 정하는 게 일단 그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부정선거나 이런 논란이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치르는 저는 그런 준비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거 일정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돼 나가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선거 일정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전쟁 이걸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문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몇 개를 갖다 이전한 모양이에요. 예.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권력의 공백 상황에 경제와 안보 문제가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참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각 당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선거 준비. 사실은요 오늘은 60일이지만 내일은 59일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달이 뭐 워낙 요즘은 SNS 선거전이어서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짧은 시간 6월 3일. 그런데 이현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시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냐 마냐 뭐 이런 거 갖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사실 최근에 그 전부터 만약에 파면이 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항마로 이재명 대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 밑바닥에 좀 있긴 있었었거든요. 네, 안 나가실 겁니다. 예. 네, 그럼 뭐 제가 확언해 드리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뭐 새롭게 나오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부상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지금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그러게요. 사실은 그렇게 이 정치적 기반이 없이 지금 상황에서 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적인 선거였다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이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후보를 선정해서 어떤 조직력을 가정해서 선거전을 치러야 되고 또 선거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겨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 있는 몇몇 경선을 표방했던 주자들 이분들의 경쟁으로 저는 뭐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오늘이 4월 4일이고요. 앞서 저희가 선관위 발속보도 만나봤다시피 예비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일이 발표가 되고 후보 등록 기간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5월 10일에 시작이 되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데 사실 오늘 오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그 이제 시험을 조금 미룰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대선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헌법에도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35조에 보면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60일 내에 그리고 적어도 50일 전에는 대행이 날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열흘 이내에 한덕수 대행이 관련된 선거일을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서 아마 6월 3일 정도로 대선 일자가 공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60일이라는 기간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 6월 3일보다 더 당겨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국무회의에서 아마 6월 3일로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화요일입니다. 6월 3일.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도 이제 5월이었고 이제 그 3월 10일에 탄핵됐기 때문에 딱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6월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부분은 잠깐 짚어봐야 돼요. 그 헌재 선고 내용 중에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최지영 변호사님.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이른바 쌍탄핵, 뭐 한덕수 총리 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얘기. 오늘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야당이 탄핵 소추 사유 위헌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서 탄핵 심판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서 우려를 낳았다. 뭐 이런 이례적인 헌재 비판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일단은 야당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 부분을 좀 속도 조절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여러 논란은 여전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을 향한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과 자제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그 탄핵 자체가 권한이 남용됐다라고는 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언급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입법농단, 탄핵농단, 이런 예산농단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이와 같은 그 정치적 문제를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만 그 내용의 알맹이를 봤을 때는 결국 이와 같은 사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분명히 질타했던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을 민주당도 좀 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다만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사실상 조기 대선 절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해석의 영역에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 사실은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오늘 상황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 회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워낙 그 헌재도 이번에 물론 뭐 대통령에 대한 파면 중대하고 뭐 국민을 배반했다는 취지,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쳤다는 엄청난 비판을 대통령에게 하면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 주요한 건 대통령 파면이지만 이 헌재가 민주당을 꾸짖은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거 아까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쭉 보니까 제가 그래서 조기 대선을 준비했던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봤더니 3월 11일에 곧바로 이 대선 캠프를 꾸렸고 대선 선관위 3주 뒤에 최종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는 그나마 준비가 좀 국민의 입장에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후보들이 이제 좀 분열이 됐잖아요. 그때 이 유승민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뭐 이런 게 이제 분열이 됐기 때문에 바른정당하고 분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더 저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하나의 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이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SNS나 그다음에 예. 유튜브라는 게 이제 워낙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국민들은 이 탄핵은 있고 과연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쪽은 경기가 벌어지고 한쪽은 경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둘까요? 결국은 경기가 벌어지는 데 관심이 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이 경선 기간을 좀 늘려서 뭐 지금 뭐 옛날같이 3주 안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늘려서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한 이런 어떤 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주면 오히려 그게 흥행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관심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과연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선거의 또 흥행 요소로 저는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시절보다는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선 기간이, 그러면서 이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후보가 나오는 아마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다음 날 곧바로 선거 대선 준비가 시작이 됐고 3주 만에 후보를 뽑았는데 이 시간대라면 조금 지금은 지체될 수밖에 없고, 잠시만요. 이건 저희 정치부 손인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제가 미리 접하기로는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의 두 사령탑이 지금 아마 한남동 관저로 가는 중인 듯합니다. 한남동 관저를 찾아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한남동 관저의 모습도 한번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곧 저 한남동 관저를 나서야겠죠.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갔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은 그동안 뭐 장애 집회에 나갈 때도 개별 의원들 행동이라고 일단 선을 그어왔고 그 구치소 접견 정도만 했었는데 파면된 이후에 곧바로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결국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당 대표 그리고 또 원내 대표 차원에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자유보수당은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통합의 메시지 이런 부분도 요청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실상 내일부터 대선전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을 통합으로 하느냐 아니 당을 분열로 가느냐에 상당한 기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서는 정치적 그 무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피눈물이 나긴 합니다만 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통합 메시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위로와 함께 당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러 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저 이제 어쨌든 지도부가 갔고 뭐 두 사람 다 오늘 그 승복, 뭐 사과, 대선 잘 준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체제를 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언제 또 관저에서 나올지 혹은 또 추가 메시지는 어떨지 저런 것도 사실은 이제 여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전직 대통령이 좀 논의를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오늘 저 자리 만남을 갖는 저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 전체적인 얘기들이 쭉 오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당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탈당의 의사를 밝힐 수도 있겠죠. 예. 또는 또 반대로 이 당 지도부가 앞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탈당을 요청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 몸처럼 움직여 왔던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 지도부가 오늘 이 회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의 이 향후 일정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뭐 이 당의 오늘 의총의 뭐 분위기라든지 예.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의원이 앞서 논평하셨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그 태도 변화와 입장 변화가 필수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뭐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거나 혹은 한남동 관저를 나왔을 때도 지도부와 뭐 충분한 교감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뭐 여러 해석과 추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또 준비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수습, 통합, 뭐 이런 보수 재건 이런 것도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 지난번 이제 구속 취소될 때 또 구속될 때와 오늘의 상황은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이 사건이 기각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바로 이 기각이 되면
오늘 업무 복귀를 해서 뭘 할지도 다 프로그램을 짰다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혀 현실에 대한 파악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 상황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지금 판단 미스가 생긴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윤 대통령도 조금의 이 현실 인식을 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권성동 지금 두 분이 간 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 장외에 나왔던 이 보수층들의 어떻게 이제 통합해낼 것인지, 합해낼 것인지, 그거는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로 이제 응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아마 요청을 할 것 같고 아마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직접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출당, 탈당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일부 거론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본인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탈당은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이제 사법적인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이 자진해서 탈당하는 이런 문제도 아마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사실상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 두 분하고는 그렇게 썩 공감대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 나를 위해서 안 나서주느냐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다고 탄핵 그래요. 전국 국면에서요. 오히려 윤상현, 나경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감이 컸었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일단 결과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도 본인의 일단 현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두 사람이 그 여의도 국회에서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저희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저희 뉴스탑10이 오늘 좀 길게 앞으로도 좀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또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 어떤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면 그때도 저희가 그 얘기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남이 시작됐으니까 어떤 얘기가 올지도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준비한 주제로 가볼까요? 8대0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앞으로 중도층을 잡기 위한 후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찬성파의 목소리도 좀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백 년 이후의 사람들을 모두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학명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그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원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뭐 굳이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따지자면 저는 중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포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보수 정당이 그게 건강한 보수 정당이다. 우리 당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결국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누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시대 과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는 것이 저는 중도 확정성이 굉장히 넓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탄핵 찬성파 반대표를 한번 나눠봤어요.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이 탄핵에 반대했던. 오세훈 시장은 이제 중간에 여러 입장 선회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에 반대했던 것으로 좀 봐도 된다면 탄핵 찬성파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이 세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딱 2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6월 3일이 유력하다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재명 30일, 김문수 8, 홍준표 6, 오세훈, 한동훈 5. 뭐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고 실제로 해당 여론조사만 봤을 때 이 네 사람을 더해도 이재명 대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결국 국민의힘도 뭐 오늘이야 격양된 반응을 나오지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누가 되느냐 혹은 중도 확장성에 누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수층도 살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합니다. 일단 또 대선 과정이 이제 열린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내부 경선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이 이야기로 나올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고 그 탄핵 선고 결정문에 보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위헌성과 위법적인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시도였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문을 받아든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힘의 다음 대권 주자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설만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작았다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찬성파, 뭐 이를테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는 명분 싸움인 것인데 결국 파면 결정문을 통해서 이 탄핵이 부당했고 불법이었다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 예.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불법이었다. 그래서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이제는 헌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분 싸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탄핵 찬성파들이 좀 더 정치적으로 명분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는 무슨 뭐 일정 부분 보수층의 위로 기간, 애도 기간 이런 건 없는 거고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그 지금 사법 리스크까지 사실상 덜어낸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보수층의 앞으로 뭐 주말 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텐데 일단 반대로 지금까지 탄핵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온 보수 잠룡들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 그러면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과연 이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예.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대통령을 그래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계엄의 목적이 정말 무엇이라고 합니까? 홧김의 서방질이라고 그러지. 야당은 저래 힘들게 하고 한동훈이는 밑에서 자꾸 깐족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지 차분하게 어쨌든 대선 이제 시작되니까 뭐 여전히 아까 여론조사 봤듯이 김문수 장관의 여론조사가 가장 높고 뭐 오세훈,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시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타넥 반대파의 목소리, 그 앞으로의 메시지 조정은 어떻게 한다고 필요하세요? 참 정말 어려운 그 보수의 딜레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 열차가 진행되어 오면서 최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갔지만 최근에는 비록 이렇게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정도에까지 지금 오른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탄핵 찬성파에 설 자리가 있을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그 대선 경선 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 국민 50%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당원 50%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상당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탄핵 찬성파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 대표와 그 원내대표가 지금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을 찾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강성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하는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본선에 갔을 때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한남동 관저에서의 어떤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긴 어렵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실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통합을 어떤 방점을 찍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록 탄핵 찬성파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탄핵 반대파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 대표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이제 찬탄파 반탄파가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 뭐 불소추 특권 이런 것도 이제 사라져서 그동안 사실 그 계엄 사태 직전에 있었던 뭐 이른바 명태균 사건 이런 것도 이제 뭐 검찰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명태균 수사와 일단은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대선 주자들도 여러 가지 좀 주판날이 좀 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단 사법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어서 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과연 그럼 대선 기간 중에 어떠한 수사의 어떤 결과를 내올지 또 경선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이제 지금 전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뭐 일단 수사에 대한 방어막이 쳐지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제가 역대 선거를 쭉 보면요. 예. 여당이 승리했던 선거를 보면 결국은 통합했던 즉 여러 어떤 세력들을 통합한 그런 상황에서는 선거가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선명성을 강조한 그런 선거에서는 여지없이 패배했거든요. 사실 이번 그 4.2 재보궐선거 결과도 보면 결국은 지금 보수로만 가지고 있는 한계는 뚜렷합니다. 한 40%를 넘지 못해요. 자, 그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도층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선명성만 강조하고 탄핵반, 찬성반 나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예. 무난하게 그냥 선거 지는 것이죠. 선거에 정말 이기겠다 그러면 정말 큰 변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잠시만요. 뭐 저희가 의원총회 내부를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속속 지금 오늘 파면 직후에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패족이다. 친윤 중진들 뭐 김기현 의원이 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 승리가 어렵다. 대선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10년을 준비하자라는 얘기도 누군가에 대해서 나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을 재창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도 어렵고 전열 재정비가 시급하다. 글쎄요. 아까 초반과는 달리 지금은 조금씩은 이 파면에 대한 충격, 참담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중진들 뭐 했냐라는 물밑에서 불만도 있다라는 기류 SBS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 막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2달 있을 대선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준비할 수 있겠냐. 여러 성토와 반성 목소리도 있고 의원총회 비공개 모습을 저희가 일부 보도를 통해서 대신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이제 현실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그게 보수 진보든 특히 보수가 어떻게 재건을 해서 이건 진보 보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나라 전체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